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어제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언제 임명할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변인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네, 전체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최종적으로 나온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정무적인 판단 영역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 임명해야 하느냐, 특히 국민의힘 저희 당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뭐 단기간에 임명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후에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네. 이것이 다음 주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이제 다시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최 권한대행이 서둘러 임명할 필요는 없다. 특히 헌재에서 이것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라는 해석의 여지를 또 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임명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 19일 날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선고가 나지 않겠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소극적인 권한대행의 행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탄핵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결국엔 그런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한 총리에게 미룬다?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떠넘기기 같기는 해요. 한덕수 네. 총리가 이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어려운 방정식을 풀라고 다시 건네주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최 대행이 침해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는 게 맞죠. 그동안은 어떤 정치적인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대행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판단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최 대행이 문제가 됐던 행동은 3명이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명 중에 2명만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뽑은 거잖아요. 임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정무적 판단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헌재에서 밝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면서 어떤 시점이라든지 여당과 관련한 어떤 관계나 눈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 헌재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지켜야 될 헌법 수호의 의무가 지금 오히려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을 두고 대변인님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최고위원님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럼 여야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은 태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권의 경우는 기존 8인 체제로 하자는 데 무게를 두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은 필요한데 9인 체제로 가자니 변론갱신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뭐 일단 속내는 우리가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표면적으로 나오는 입장은 야당에서는 즉각 임명해라. 오늘 오전이라고까지 못 봐갖고 여당에서는 뭐 강제성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근데 실제로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가져갈지가 궁금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했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정말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입장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다양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위치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으로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인민노련 활동을 했었다는 건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 민주노동당인가요? 당시에 국회 점거 사건 때문에 12명의 당직자가 소추를 당했는데 그때 공소기각 판결을 해서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편향성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 결과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고 의원님은?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즉각 임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최상목 대행이 피할 핑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줬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이 사실상 다 기각을 당하는 셈인데 왜냐하면 뭐 본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운운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 의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것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저는 오히려 방정식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그 변론 갱신 절차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 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를 위해서는 사실 재판관 임명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분한테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게 있는 거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도 해왔었고 그리고 헌재의 어떤 절차들도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결정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임명해라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앞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8인 체제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체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완성시켜서 완결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그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3인을 이제 선출하고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는 바로 잡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계산 필요 없다. 이건 당장 임명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재판에 들어오냐 마냐도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들어오냐 마냐도 결국 사실 제일 간단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이 회피할 수도 있어요. 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어떤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될 이유가 하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이 민주당이 괜찮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먼저 지금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을, 국민의힘 입장을. 이게 네. 우리 당에만 네.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요.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도 고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탄핵 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지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게 되면 재판 갱신 절차가 이루어져서 50시간 넘는
그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직접 심리주의 원칙이니까.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반대편에서 생각했을 땐 지금 8명인데 혹시 6명이 다 돼야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3명이 반대하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꼭 포함돼야만 6명이 돼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재판이 8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령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8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판결을 내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표 당시에도 8명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그게 포함시켜서 헌재 스스로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이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의혹을 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고차방정식은 맞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고 시점하고 또 당의 이 유불리, 뭐 아까 뭐 계산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탄핵 심판 절차가 물론 헌재에서도 의지를 갖고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왔고 지금 곧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저는 사실 8인 체제로 그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재판관들의 평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상 매일 만나서 이제 평의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뭐 변론기일도 이제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종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신규 재판관이 과연 이 사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이제 10차 변론기를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 뭐 변론도 해왔고, 근데 그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최종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새로 합류해서 이 사안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회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보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임명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수는 뭐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임명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명한 다음에야 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냐 마냐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임명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재에서 결론을 내어줬고, 그리고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음이 명백하고 최상목 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명확한데 여기에 더해서 최상목 대행이 여기서 더 버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라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임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는 혹시 그 인용에 찬성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6명이 안 돼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박성민 최고는 8대 0으로 된다라는 전제하네요. 만장일치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은 사실 이 나라의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킬 좀 속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속도는 났어요. 이미 났고, 그리고 이미 결과적으로 지금 변론기일도 다 종결됐고 평의만 거쳐서 최종 선고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 없이 절차는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그때도 보수 재판관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도 만장일치로 나왔거든요, 탄핵.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했던 분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8대 0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여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헌재의 과정, 신문 과정이라든가 이번에 있었던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이라든가 여기서 별개의 의견을 낸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8대 0이 아니라 혹시 5대 3 정도로 기각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섣불리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이 여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요.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59%, 반대한다 35%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도층만 놓고 보면요. 찬성이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먼저 대변인님 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탄핵 재판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70점 맞기도 어려운 그 시험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70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탄핵 초기 정국보다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워낙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것이 이 중도층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를 보여주는 그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층을 저는 좀 눈여겨보는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이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국민들은 지금 다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대중들 또는 분노하고 있는 다수의 대중들을 봤을 때 분명히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미 여론 지형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옹호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불법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정치적인 판단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심동체가 돼서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지금 중도층이라던가 뭐 일반 국민들께서 분명히 판단을 하실 거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청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청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의 지지층 결집에 좀 고무된 모습을 보여왔는데 저는 그건 다 허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딛고 있는 땅은 꽃밭이었을지 몰라도 조금만 이 주위를 둘러보면 그게 다 폐허였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탄핵이 되어야 하는 그 사유들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뭐 나는 계몽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중도층 흐름에 주목을 하신다. 이게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는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 육성이 공개가 되면서 공천 개입 정황이 좀 드러났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대통령하고 사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못 받는다라는 네. 입장이시잖아요. 왜입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뭐 수사 속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나 뭐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뒤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녹취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고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모든 것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이것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의 정치를 붕괴시킬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당 전반에 그런 인식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특검 공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인 특검 공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아주 명확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못 받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 시작이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얽혀 나올 이 보수 진영의 주요 정치인들이 얻게 될 타격이 곧 당의 타격이 될 테니까 그게 두려운 거겠죠. 심지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고 한다면 정말 결백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못 받는 이유는 저는 찔리는 게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받아서 오히려 민주당을 역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가 뭐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올 경우에 그 정치적인 책임은 또 민주당이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특검을 받기는커녕 특검에 대해서 보이콧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을 가시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글쎄요. 누구보다 반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 아니냐라고 지목되는 주자들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고요. 이 외에도 주요 그 뭐 경남 지역의 정치인들 연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분들은 한동훈 대표와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자 경쟁자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자동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제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정말 반대를 할 것이냐. 저는 지지층을 의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 정말 그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그러니까 친명태균계와 비명태균계로 나뉘어져서 저는 나름의 수싸움이 가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김상욱 의원 혼자만 이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비해서 이탈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를 한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시점을 보면 3월 15일 뭐 전후가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좀 계산을 하겠죠.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재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져 있을 수 있잖아요. 글쎄 저는 뭐 아닙니까? 한국 정치라는 게 예측 네. 불가능한 영역이 있기 그렇긴 해요. 때문에 네. 뭐 단언해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탈표가 과거에 있었던 다른 특검이나 탄핵안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실제 김상욱 의원 한 분만 자신의 소신대로 투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법안인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커졌을 때 대장동 특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전 그때 사실 일정 부분 동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게 실제로 대선 정국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자신이 자신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지난번에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명태균 특검에 따라서 뭐 관련 인지 수사도 하고 언론에 대해서 수사 내용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여론이 요동칠 텐데 그것을 뭐 개인적 후보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쪽에서 또 이탈할 거다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공동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명태균 특검에 지금으로서 뭐 찬성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물론 대선도 굉장히 치열한데 우리가 과거 이렇게 사례를 보면요. 경선이 더 치열하고 그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경선 때 더 많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예. 아까 박성민 최고가 얘기했지만 이제 여당 안에도 비명이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혹시나 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경선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지하는 층에서는 강경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자칫 명태균 특검에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심 50, 민심 50%의 그 경선 룰인데 당심 50%를 얼마나 갖고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네.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대우로 가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네.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큰 선거일수록 그게 핵심이고. 본선을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명계와 친명계로 나뉘어져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지지층이 와야 되겠죠. 뭐 그건 당해도 리스크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각 주자들이 본인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따져가면서 그럼에도 강성 지지층의 표를 가져와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럼 명태균 특검법은 무조건 우리 받지 말자 이 주장을 만약에 다 같이 한다 치면 그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걸리는 게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거는 받아야 된다, 이거 털고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굉장히 부패한 정당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안 받는다는 건 뭔가 걸리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지층을 바라보고 특검법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중도층은 떠나가는 결과를 얻는다. 근데 다만 특검법에 찬성을 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면 그 강성 지지층에게 좀 밉보일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제가 민주당이고 뭐 그걸 다 떠나서 이미 육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명태균 씨와 통화하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이야기도 사담이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전화할게. 이 얘기는 명확하고 명백한 거거든요. 이걸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오는 정황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 또는 공천과 개입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정당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죠. 과거처럼 디올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했을 때처럼 특혜성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공천 개입 과정에서 제3자가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마 업무 방해나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특검까지 갈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걸 지켜보면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의혹이 해소된다면 특검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질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지금껏 해온 게 저는 좌고우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과정들이. 특히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굉장히 약한 고리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 교체되고 줄줄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제 조사 논란도 있었고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심지어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그 뒤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인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폭로성으로 나왔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들께서도 분명 이런 근본적인 의문과 의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든 아니든 간에 명태균 씨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검찰이 그제인가요?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죠. 그 집하고 사무실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은? 당사자들이 지금 길길이 뛰고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이나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하면서 그렇죠. 허풍쟁이다, 정치 네. 브로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지금 명태균 씨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게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모두 다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두 분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게 어떤 식으로 뭐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대선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있었던 뭐 김대엽 씨 병풍 사건이라든가 2021년 4.7 재보선 선거에 있었던 생태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혹만 제기됐지 실제와는 사실 많이 달랐다는 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결국 평가할 영역이죠. 네. 판단을 하실 거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게 뭐 단순히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에 대한 뭐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명태균 씨도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계속 폭로성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짐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녹취록도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세훈 시장을 저는 검찰이 좀 겨냥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자가 결국에 그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비용에 그 관련해가지고 대납을 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 이분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도 어느 정도 좀 수사의 방향성을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격화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뭐 당사자들이 아무리 길길이 날뛴다고 해도 객관적인 돈이 오간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핵심은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대구시장 뭐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 외에도 결국 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통령처럼 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그 불수출 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환 조사를 하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든 걸 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보여준 검찰의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간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앞서서 대변인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명태균 의혹에서 좀 자유로운 한동훈 전 대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책 출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서서 뭐 명태균 특검에는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일단 당내에선 좀 불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이냐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네.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네. 원색적으로 비난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어느 정도는 이 타격감이 네. 없어요? 상쇄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홍 전 대표, 홍 시장이 얘기한 부분 중에 일맥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인 역정을 같이, 정치적인 역정이라보다는 오랜 그 인생 역정을 같이 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당연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언젠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아래서 깨어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정치인은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발광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뭐 반사체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더 큰 정치인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수양이 필요하겠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에 나온다면 그런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중요한 시험대에 놓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난 탄핵 과정에서 주류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당대표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불과 2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런 공간,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분이 오락가락할지 초지일관할지를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처음에 이제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났을 때 그날 밤에는 위헌적이고 이 불법적인 계엄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하면서 계엄 해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셨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뜻도 밝혔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둘이서 마치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탄핵안이 사실은 처음에 1차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 한 대표에게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대표가 처음에는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만 그 뒤에는 마치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받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뒤에 뭐 사실 쫓겨나듯이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본인에 대한 정말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를 어지럽히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마치 불복할 것 같은 그 빌드업들을 하나하나 다 쌓아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대표는 여기서 사실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쓴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나온 어떤 그 언론사 인터뷰를 쭉 보니까 어떤 쓴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층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정서를 계속 터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 한동훈 전 대표가 시험대에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 들고요.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랑 같이 공동 담화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정권을 이양받으려고 하는 다 움직임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왜 이루어졌느냐 또 1차 부결과 2차 가결 사이에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었느냐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부결은 그렇다 치고 2차 가결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한 전 대표가 설명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계엄 이후에 어렵다고 판단했던 건데 실제로 거취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당정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국방장관 임명이라든가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것이 한 총리와 공동 담화로 연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도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럼 개헌 카드는 어떻습니까? 개헌 카드는 전 적절한 시점에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고 한 전 생각합니다. 대표가. 네. 더군다나 자신의 임기를 줄이면서까지 개헌 카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 87년에 헌법이 바뀐 이후 우리가 육공화국을 살고 있는데 8명의 대통령 가운데 5명이 구속되거나 탄핵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도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87년에 완성했던 헌법 체제가 이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건데 그 카드를 먼저 선제적으로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꺼냈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자신의 임기를 줄이면서까지 개헌에 나서겠다 이런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헌 카드. 뭐 개헌 의제는 한두 분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야 할 것 없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권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개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에 있을 때 좀 얘기를 해보시지 그러셨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는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윤 대통령에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한 대표가 왜 이 개헌이라는 아젠다를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시대의 화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다만 이 시기 자체가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고 있는
있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오히려 이런 임기 단축 개헌을 던지면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식의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개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류에 편승하고 이 대표를 비판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젠다를 꺼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권의 주자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보다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고 이런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성민 최고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셔서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나고 오늘은 김동연 지사 만난다고 합니다. 비명계 인사들하고 계속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장을 넓게 쓰는 행보인 거죠. 사실 그동안 많은 이제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총구를 겨누지 않는 거 이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불법 계엄 이후에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척을 졌던 사람들 또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이 국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걸로 보는데 이 대선에서 중요한 건 권력자가 본인에게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독선적으로 쓰고 불통으로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눌 수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 속에서 진보 진영의 총결집을 이끄는 건 지금 대표의 숙명이자 운명인 거죠.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진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토끼 사냥을 하는 시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냥개라도 잘 길들여야 하는 시기니까 지금 자기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열심히 듣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지난 그 당대표 선거에서 박용진 전 의원과 당대표 경선할 때 박용진 의원 같은 분도 경선 아니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10 총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당한 공천 수모를 생각하면 그걸 누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만약에 토끼 사냥이 끝났을 때 소태에 삶아지는 그 사냥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 지켜보시겠다? 네, 비유적인 조금? 표현입니다. 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 차이를 놓고 본다면 꽤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표로의 대통령을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권 교체 여론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항상 낮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호감도 역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대선이 치러져서 전략적으로 어프로치 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차 그 공직선거법 판결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확정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맞는 전략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면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일단 이 박스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표께서 움직이고 있는 통합의 행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결집해 있는 이 지지층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번 대선에서 전 중요한 건 확장성일 거라고 보는데 그 확장성을 우리 진영 안에서부터 이뤄나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당내에서 이견이 있어서 갈라져 있었던 세력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이다. 그게 단순히
그 세력들, 각각의 세력들에 있는 조직을 모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게 그리고 유연하게 확장성 있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로만 끝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삶에 가닿을 수 있는 변화를 계속 건드리면서 정책적인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좀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 차분한 자세로 차근차근 전략을 잘 짜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